팝아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팝아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팝아트는 영국의 팝아트 작가 리처드 해미턴의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콜라주 작품에서 유래했습니다. 팝아트의 팝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지만 popular, 대중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통속적인 의미에서 제재를 취했던 이 경향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용어이죠. 말 그대로 팝아트는 현대산업사회의 특징인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예술로 수용한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팝아트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한 것일까요?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팝아트가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50년대 영국에서 팝아트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팝아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범람하던 미국의 매스미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중상층이 나날이 늘어갔는데요. 이러한 신중상층들은 여가와 소비를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미의 과시적 소비인 포퓰러스가 만연해지면서 소비 문화에 대한 경향이 날로 다양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25세 이하였습니다. 그로써 미술가와 술집가의 나이도 점점 어려졌고 그들은 톡톡 튀고 신선함 그리고 쿨함의 척도로 여겨지는 팝아트가 젊은 세대에게 크게 어필했던 것입니다. 물론 초기의 비평가들은 팝아트를 퇴폐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인간적이고 심지어 허무주의적인 예술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팝아트는 대중문화에 사로잡힌 현실을 폭로하면서도 어떤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팝아트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팝아트의 힘이 대중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찬미하면서도 또는 조롱하는 양면적 힘에 깔려있다고 보았습니다. 팝아트 작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팝아트를 전개했지만 기본적인 팝아트의 원리에는 대중문화에서 이미지를 수용하여 그들이 새롭게 변형하고 결합하여 새롭게 창조한 미술 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를 봤어. 예, 여러분은 팝아트 하면 누가 먼저 가장 생각나시나요? 예, 저는 팝아트 하면 앤디 워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앤디 워홀 하면 미국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이자 팝 아티스트면서 여러가지 예술 활동들을 한 유명한 사람이죠. 예,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예술이고 예술은 비즈니스다. 곧 사업을 잘하는 것이 최상의 예술이다. 그만큼 앤디 워홀은 상업적 디자인과 여러가지 광고, 미국의 물질 문화를 담은 것들을 예술로 표현해냈는데요. 그래서 앤디 워홀이 선택한 소재는 대중들에게 친밀하고 익숙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담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야구공도 팝아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앤디 워홀은 자신이 좋아하던 캠벨 스프통에서 소재를 찾아서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아마 이 참치캔이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외에도 앤디 워홀은 브릴로 상자, 미키마우스, 마릴린 먼로, 무하마드 알리 등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이미지들을 예술의 소재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앤디 워홀이 팝아트를 만들면서 실크스크린 기법이라든가 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작품을 설명하긴 했지만 저는 주로 소재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께 작품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아까 예로도 설명을 드렸던 캠벨 스프 통조림이라는 작품인데요. 앤디 워홀이 너무 옛날부터 좋아한 나머지 이 자신이 먹던 통조림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브릴로 상자라는 건데 이거 역시 미국에서 많이 쓰던 세탁 세제를 이용한 예술 작품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왜 예술 작품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앤디 워홀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많이 아시는 마릴린 먼로 작품이에요. 마릴린 먼로가 죽은 다음에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소재로 해서 사용을 하였죠. 마지막으로 디즈니랜드의 대표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역시 대중들이 너무도 많이 알고 친근하고 가까운
그런 이미지의 소재가 되었죠. 이처럼 앤디 워홀은 대중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하고 아주 가까운 일상적인 것에서 소재를 찾았습니다. 팝아트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는 그저 주변에 있는 공간, 저희 학과와 관련해서 이런 것만을 집중했다면 팝아트를 통해 더욱 새로운 시각으로 똑같은 사물을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기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갑엔 분명히 정확히 5,000원이 있었는데 골목길 빵가게 들어가 담배 한 갑을 샀는데 지낼 때 옆에 너의 제가 뭘 발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랑 함께 로이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1923년 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나서 1997년 뉴욕에서 생활을 마감한 가장 뉴욕적이고 뉴욕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1949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0여 년간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초기에는 추상표현주의 양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작품을 감상해 볼게요. 이렇게 리히텐슈타인은 화단의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추상적인 그림과 조형들을 제작했습니다. 잠시 작품들을 보면서 추상표현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추상표현주의는 1940년대랑 50년대 미국 화단을 지배하던 미국 회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화의 한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추상표현주의라는 용어는 칸딘스키의 초기 작품들에 대해 사용했던 말인데 1929년 미국에서 전시 중이던 칸딘스키의 유동적인 초기 작품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추상적이나 내용적으로는 표현주의적이라는 의미에서 추상표현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40년대에 한 기자가 이 용어를 미국의 젊은 작가들, 특히 잭슨 폴록과 드쿠닝 등의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부적당하다는 견해도 있어 비평가 로젠버그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했고 또 막연히 뉴욕파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을 보시죠. 이 그림들은 리히텐슈타인의 앞으로 펼쳐질 팝아트의 전조일까요? 워너브라더스의 벅스바니도 나오고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도 나옵니다. 이후에 아들을 위해 그려줬던 만화는 나중에 그의 일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61년 룩 미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발표해 화단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디즈니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실제 만화처럼 말풍선을 그려놓고 대사까지 적어놓았습니다. 또 인쇄한 것처럼 보이도록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까지 나타내는데요. 이 점은 밴데이 돛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아까 잠시 지나갔던 밴데이 도트라는 그 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밴데이 도트 아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직접 드로잉하고 채색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이 뚫린 판을 사용해서 색점들을 만들어내는 매우 기계적인 방식으로 제작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하는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팝아트에는.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대가들의 연주를 볼 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무지하게 멋있는 아이디어들이 보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랑 이 팝아트 작품을 좀 공부하고 보는 감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과 실생활과 되게 밀접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약간 어렵게 느껴졌던 미술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 편히 감상하는 법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눈이 건조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약간 팝아트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王广义出生于1957年，他把文化大革命时期具有浓厚政治色彩的工农兵大批判图像，直接与现实社会中最具商业流行意味的可口可乐符号相并置，从而向人们直接陈述出我们这个消费时代的真实存在。在具体的表现上，王广义尽可能剔除了所谓的绘画性，也就是说，通过工业用磁性油漆在画布上大平面平涂处理，使作品具有了一种前所未有的视觉冲击力，而用橡皮图章盖上的数字符号则很好地强调了时代特征。由于我们对这个时代变化的极端敏感，也由于王广义运用波普艺术的观点成功处理了红色经验，所以使大批判系列当之无愧地站在了中国当代艺术的前沿。魏光庆出生于1963年，千年以来的传统封建伦理道德对中国人的性格心理产生了意义深远的重要影响，而这种潜移默化的心理结构，在当代商品经济大潮汹涌来袭时，就显示出了它的无所适从性。魏光庆目光敏锐地察觉到了这一变化，因此在《红墙家门河水》中，他机智地将取自朱子治家格言图像与有禁锢意义的红墙相并置，使作品传达出一种反思传统文化思想的深刻含义。不同于艺术家王广义所创作的政治波普，魏光庆以其独特的文化针对性而被称为文化波普。于有涵1943年，他的作品画面用波普的方式处理了60年代的经典照片，目的是要让人们从新的角度、新的方式看待那些已经神化了的历史性效果。在具体的表现上，他一边将来自民间的画法与西方的一边画法相结合，一边在画面中安排了不少的花朵，这不但使画面通俗易懂，也极具有中国意味。所以批评家沃夫格·波尔曼认为他的艺术是中国式的波普艺术。낙서는 인간의 표현 본능이 외부로 발현된 단순하고도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미국의 뉴페인팅으로 자리잡은 낙서화는 1970년대 초 주로 소외된 계층에 의해서 뉴욕의 지하철과 역, 도시의 벽에 그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미술이 가지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시각화를 통한 소통입니다. 저는 낙서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낙서의 사전적 의미는 이태리어에서 기원된 말로 글귀라는 뜻을 가진 그래피토의 복수형으로, 그래피티는 벽 표면을 긁어 만든 드로잉과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낙서는 일종의 자신의 고유 언어로 내면을 표출하는 행위인데요. 즉, 형식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그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낙서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사상, 관념, 주장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외부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바스키아가 있는데요. 바스키아는 낙서와의 현대 미술 사회의 한 양상으로 예술을 승화시킨 작가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복합 민족의 힙합 문화, 재즈에 대한 표현을 추가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모두 제가 하는 작업들입니다. 바스키아가 그래피티 기법을 활용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바탕에 크레파스를 깐 후에 그 위에 검정 아크릴을 깔고 그 위에 이렇게 긁는 행위로 이렇게 낙서화를 표현했는데요. 모두 바스키아와 마찬가지로 재즈나 힙합 문화, 그리고 저에 대한 주장, 관념 등을 표현한 작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미국의 힙합 가수 중에 한 가수 노래로 해서 드로잉을 한 거고요. 이 그림에 가사들을 새겨넣기도 하고 또 그거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저의 관념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걸 드로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도 아실 텐데 카니에 웨스트라는 미국의 뮤지션이 있어요. 그 뮤지션의 음악을 듣고 그래서 작업으로 드로잉 해보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스키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년 시절부터 텔레비전, 만화, 만화책, 팝 음악의 대중문화로서 많은 영향을 받고 성장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 전공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런 팝이나 음악 같은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때까지 제가 어떤 사조에 속하는 미술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매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한 미술 사조, 그것도 팝 아트에 속한다는 거에 대해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술은 똑같이 잘 그린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표현할 때가 제일 재밌고 즐기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저에게는 그 즐기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그래피티였기 때문에 저는 이 양식을 차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바트는 진짜 쉬운 미술이다. 팝아트는 기회의 장이다. 팝아트는 사기다. 파바트는 모르겠다. 팝아트는 나도 한다. 팝아트는